흑점입니다. 태양 흑점은 태양의 광구, 즉 백색광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의 표면에 나타나는 어두운 점들입니다. 이것들은 태양의 원반 모양 표면 위에 무작위로 분포하며 크기나 모양이 다양합니다. 흑점은 단순한 검은 점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흑점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며 가장 작은 것들은 지름이 약 3600km 정도로 지구보다 작지만 가장 큰 것들은 지름이 5만 km에 달하여 지구의 몇 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크기는 흑점이 단순한 점이 아닌 실제로 크고 복잡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흑점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어두운 중심부를 안부라고 하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상대적으로 밝은 반안부가 있습니다. 안부는 주변 밝기의 약 10% 수준의 빛을 내며 그 어두움은 주변보다 낮은 온도 때문입니다. 안부의 온도는 대략 3700켈빈 정도로 주변 광구의 온도인 약 6000켈빈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 낮은 온도는 흑점 지역에서 강한 자기장이 대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자기장의 강도는 약 2000에서 4000 가우스 사이입니다. 대부분의 흑점은 생긴 후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아주 큰 흑점들은 몇 개월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흑점은 태양의 특정 지역, 즉 적도 부근과 위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사이의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흑점들은 태양 활동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태양 활동의 주기성, 즉 11년의 주기를 가지는 태양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기 동안 흑점의 수는 많아졌다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며 이는 태양의 자기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흑점이 많은 시기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태양 폭발 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흑점이 적은 시기는 상대적으로 태양 활동이 적은 시기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태양 흑점의 고해상도 관측과 세부 구조입니다. 태양 흑점의 고해상도 관측은 흑점의 복잡하고 다양한 내부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우리는 흑점이 단순한 검은 점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와 동적인 현상들로 가득 찬 복잡한 구조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부 내부에는 안부 반점이라 불리는 작고 밝은 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안부의 어두운 배경과 대조적으로 보이며 흑점 내부의 역학적 과정을 나타냅니다. 또한 때때로 안부를 가로지르는 밝은 선인 빗다리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빗다리는 안부 내에서 대류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안부는 긴 필라멘트 형태의 구조인 반안부 필라멘트와 밝은 점들인 반안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흑점의 열 전달 및 자기장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태양 표면의 복잡한 자기장 패턴을 반영합니다. 흑점 주변에는 광구 명점이라 불리는 작은 밝은 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태양 표면의 대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고해상도 관측에서 이러한 세부 구조들은 태양 흑점이 단순한 어두운 점이 아니라 태양의 복잡한 자기장과 열역학적 과정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태양 흑점과 태양 활동의 관계입니다. 태양 흑점은 태양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로 태양의 자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태양의 다양한 폭발적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지구 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흑점이 위치한 영역은 일반적으로 태양의 활동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영역은 강한 자기장과 높은 에너지 수준을 지니며 플레어, 홍연 분출, 코로나 질량 방출과 같은 다양한 태양 폭발 현상의 발생지입니다. 태양의 자기 활동을 측정하는 한 방법은 울프 흑점수라는 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흑점근 수의 10배와 개별 흑점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지수는 대략 11년 주기로 변하며 이를 태양 주기라고 합니다. 태양 주기 동안 흑점의 수는 주기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흑점 수가 많은 태양 극대기에는 태양 폭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흑점 수가 적은 태양 극소기에는 이러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새로운 태양 주기가 시작될 때 흑점은 주로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흑점의 위도가 낮아지며 태양 주기가 끝날 때의 즈음에는 적도 근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흑점의 출현 패턴은 흑점 나비도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태양 다이나모 이론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관측 자료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태양 흑점 관측의 역사입니다. 태양 흑점의 관측은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관심사였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이렇게 태양 흑점은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되어 왔는데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28년의 중국 관측 기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도 흑점 관측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기록에서는 흑점을 크기에 따라 자두, 계란, 복숭아, 배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망원경의 발명과 함께 흑점 관측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1610년경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망원경을 이용한 흑점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갈릴레오의 관측으로 그는 망원경을 통한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흑점이 태양 표면에 붙어 있으면서 태양의 자전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774년 스코틀랜드의 천문학자 알렉산더 윌슨은 흑점이 주변보다 내려앉은 곳임을 밝혀냈고 1851년 독일의 천문학자 사무엘 아인리 슈바베는 흑점 수가 약 10년 주기로 변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857년 영국의 천문학자 리처드 크리스토퍼 캐링턴은 흑점의 자전주기와 위도 분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1892년 미국의 천문학자 조지 엘러리 헤일은 분광 태양 사진기를 개발하여 흑점의 H알파 단색광 사진을 찍었으며 이를 통해 흑점이 강한 자기장 지역임을 추정했습니다. 그는 1907년 제만 효과를 이용하여 흑점이 강한 자기장 지역임을 실제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흑점 내부의 구조와 운동입니다. 태양 흑점의 내부 구조와 운동은 매우 복잡합니다. 저해상도 영상에서 볼 때 흑점은 단순히 둥근 모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대칭적인 모양이 많으며 크기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일부 큰 흑점은 매우 어두운 중심부인 안부와 그 주변의 반안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흑점은 반안부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미소 흑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안부만 보이는 흑점도 존재합니다. 고해상도 영상에서는 안부와 반안부가 복잡한 세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부 내에는 안부 반점이라 불리는 작고 밝은 점들이 있으며 반안부는 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들은 태양의 자기장과 열역학적 과정을 반영합니다. 고해상도 관측 영상에서는 흑점의 동적인 운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안부 바깥쪽에 있는 어두운 필라멘트에서는 바깥쪽으로의 흐름이 관찰되며 반안부 안쪽에 있는 밝은 알갱이들은 안부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의 원반에서 떨어진 흑점을 관측할 때 도플러 효과로 인해 반안부에서 청색 이동과 적색 이동이 관측됩니다. 이 현상을 에버쉐드 효과라고 하며 반안부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흐름인 에버쉐드 흐름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음은 태양 흑점의 채층 구조와 운동입니다. 태양 흑점의 채층은 태양 대기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이 구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들은 태양의 자기장과 대류작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채층은 H알파선이나 전리칼슘 8호 사이 분광선과 같은 강한 분광선의 중심 파장에서 관측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흑점의 안부와 반안부 사이의 밝기 차이가 광구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층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광구 반안부 바깥 경계를 넘어 확장된 초반안부입니다. 이 구역은 광구의 반안부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역학을 보여줍니다. 안부에서는 일부 지역이 갑자기 밝아지는 안부 섬광이 관찰되며 이는 안부 진동의 일종으로 밝기 또는 시선 속도가 약 3분 내외의 주기로 진동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채층 진동이라고도 불리며 태양 대기의 역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안부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반안부 및 초반안부로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반안부파라고 하며 이 현상은 흑점 주변의 자기장과 대류 상태를 연구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흑점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입니다. 흑점의 자기장은 매우 강력하며 중심부에서는 2000 가우스에서 4000 가우스 사이의 강도에 이릅니다. 이는 태양의 정상적인 영역에 비해 훨씬 강한 자기장을 나타내며 지구의 자기장 강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흑점의 형성과 특성은 자기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자기장은 태양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류를 억제하여 흑점 지역의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흑점이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주된 이유입니다. 흑점이 주변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는 것은 강한 자기장이 대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다른 부분에서는 대류가 열을 표면으로 전달하지만 흑점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제한됩니다.
흑점의 자기장은 흑점 내부의 대류 패턴을 변화시키는 자규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흑점 내부의 안부 명점, 빗다리, 반안부 필라멘트, 반안부 알갱이 등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며 흑점의 복잡한 구조와 역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거대 괴물 블랙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블랙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어두운 중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공간과 시간으로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블랙홀의 중심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은하계의 중심으로 여행을 떠나 26,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밤하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마 수천만 개의 별과 함께 어두운 구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구체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밀도가 높아 빛조차도 그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은 우리 태양보다 약 20배 더 크지만 질량은 수백만 배 더 무겁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거의 모든 큰 은하계에서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들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 3월 19일 천문학계는 스위프트 위성 관측소에서 발신된 감마선 폭발에 대한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감마선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가장 에너지가 높은 빛이며 이는 거대한 천체 사건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이 폭발은 우주에서 감지된 것 중 가장 밝은 사건이었으며 지구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나사의 스위프트 관측소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인 감마선 폭발을 연구하는 위성 관측소입니다. 이 위성은 2004년 11월 20일에 델타2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었으며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등 다양한 파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세계의 다중 파장 망원경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관측소는 지상에 위치한 관측소가 아닌 우주 공간에서 운영되는 위성 관측소입니다. 이 관측소는 우주의 감마선 폭발과 같은 사건의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다중 파장의 빛으로 그 사건과 여파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신속한 반응 능력은 천체 물리학 연구, 특히 블랙홀의 본질과 우주의 극단적인 조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정보를 지구로 자동 전송했고 북미와 남미의 로봇 망원경들이 상승하여 솟아오르는 빛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빛이 얼마나 밝고 강력했는지를 보기 위해 데이터에 접속했고 한편 칠레와 텍사스의 거대 관측소에서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빛을 모든 다른 파장으로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빛이 무려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 즉 가시 우주의 절반 거리에서 온 곳이었습니다. 이 감마선 폭발은 블랙홀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별의 핵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사건들의 연쇄 반응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별들은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들을 연소시키면서 빛이 나고 가장 큰 별들에서는 강렬한 열에 의해 이러한 원소들이 탄소, 규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로 융합됩니다. 이 핵반응으로 발생하는 열과 빛은 별의 거대한 외부층이 내부로 붕괴되는 것을 막는 외부 압력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결국 연료는 고갈되고 별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철 핵이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 이르면 더 이상 자체 중력을 견딜 수 없게 되어 붕괴합니다. 별이 죽을 때 핵은 붕괴하고 이 충격으로 인한 강력한 충격파가 별 바깥쪽으로 다시 튕겨나가며 별 자체를 폭발시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은하계는 이러한 초신성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붕괴된 별의 핵은 그 질량이 충분히 크면 모든 원자들을 핵으로 압축시킵니다. 그 결과 생기는 초밀도 잔재는 중성자 별이라고 불립니다. 중성자 별은 놀라운 압력에 견딜 수 있지만 임계점을 넘어서 물질이 추가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붕괴됩니다. 그 순간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블랙홀은 극단적인 중력의 현상입니다. 그 질량은 한 점으로 압축되어 있으며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어두운 구체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구체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블랙홀에 빠진 모든 가스, 별, 행성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중력 때문에 거무며 공간과 시간의 영역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중력 현상으로 그 본질은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를 지니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매우 압축된 물질로부터 형성되지만 그 물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본질은 공간과 시간이 극도로 왜곡된 지역이며 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중력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한 점으로 압축되어 있으며 사건의 지평선 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블랙홀에 빠진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그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블랙홀 근처로 떨어지는 모든 물질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중력의 극단적인 형태로 그 중력은 공간과 시간을 심하게 왜곡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단순히 행성과 별들 사이의 인력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왜곡입니다. 블랙홀 근처의 이 왜곡된 공간과 시간은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질에 엄청난 에너지를 부여하며 이는 우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별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별이 연료를 소진하고 분개할 때 그 핵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극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이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블랙홀로 분개됩니다. 블랙홀의 탄생은 극단적인 중력의 결과로 그 중력은 주변의 공간과 시간을 왜곡합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 방출은 우주 전체의 구조와 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방출은 우주의 거대한 구조와 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주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을 추적하여 블랙홀의 심장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연구는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다양한 현상과 구조를 이해하고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은하의 진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큰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존재하며 은하의 크기가 클수록 블랙홀도 더 큽니다. 이것은 블랙홀과 은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은 중력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주변의 별과 가스를 끌어들이고 이 과정에서 블랙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은하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블랙홀이 성장함에 따라 그것은 주변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은하 내부의 별 형성 및 가스 분포에 영향을 주며 은하의 모양과 구조를 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은 백색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색외성은 항성의 진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는 천체입니다. 이러한 별들은 중간 이하의 질량을 지닌 항성이 핵융합 과정을 마치고 도달하는 최종 단계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 중심핵이 붕괴될 때 이러한 별들은 탄소 핵융합을 일으킬 만큼의 높은 온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 별들은 핵융합 과정을 마치고 백색외성이라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백색외성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의 별이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면서 외부 대기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이후에 남은 것은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핵으로 이것이 백색외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별의 수명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색외성은 점차 식어가는 상태가 되며 이 과정에서 매우 높은 밀도 상태로 변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구 크기의 부피에 태양의 절반 정도의 질량이 응집될 정도로 밀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전자축태합이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인해 이 별들은 더 이상 붕괴되지 않으며 일정한 부피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축태합이 버틸 수 있는 질량의 한계는 대략 태양의 1.44배 정도로 이를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합니다.
백색 외성은 이 한계를 넘지 못한 별들로 분류됩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를 넘어서는 별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하게 됩니다. 중성자별은 질량이 태양의 약 3억 배 이내일 때 형성되며 3억 배를 넘어서면 블랙홀이 됩니다. 백색 외성은 에너지를 더 이상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백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어가면서 결국은 관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관측되는 가장 오래된 백색 외성들도 여전히 수천 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우주에서 매우 흔한 형태의 별로 전체 항성 중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색 외성의 형성입니다. 중간 크기 이하의 질량을 지닌 항성들은 그들의 생애가 끝날 때 주로 백색 외성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성들은 그들이 가진 수소 연료를 사용하여 핵융합을 통해 헬륨을 형성하고 이 과정이 끝나갈 즈음 항성은 적색 거성 단계로 전환됩니다. 적색 거성 단계에서 항성은 거의 모든 외부 대기의 물질을 방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이 시점에서 항성의 핵은 10만 도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며 이 뜨거운 핵이 결국 초기 백색 외성으로 변화하며 안정화됩니다. 백색 외성의 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는 중성자별, 블랙홀, 그리고 가설상의 쿼크별을 제외하고는 자연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반 물질과는 달리 백색 외성은 이른바 축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질량이 높을수록 중력의 영향으로 크기가 작아집니다. 대부분의 항성들이 높은 질량으로 인해 백색 외성으로 변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항성이 백색 외성 단계로 수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는 항성이 핵융합의 최후 단계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항성의 질량이 충분히 감소하여 백색 외성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우주의 별들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백색 외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색 외성은 우주의 구조와 별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체입니다. 다음은 백색 외성의 발견입니다. 백색 외성의 발견과 연구는 천문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들을 남겼습니다. 1862년 미국의 천문학자 엘본 클라크는 시리우스 상성계를 관측하던 중 시리우스 A의 어두운 동반성, 즉 시리우스 B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했는데 시리우스 B는 약 25,000 켈빈의 매우 높은 표면 온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시리우스 A에 비해 10,000배나 희미했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시리우스 B가 시리우스 A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시리우스 B가 지구 크기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시리우스 상성계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시리우스 B가 태양 질량과 거의 유사한 질량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시리우스 B의 밀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음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백색 외성이 발견되었고 이들이 우주에서 매우 흔한 천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20년대에 양자역학의 탄생과 함께 백색 외성의 밀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26년 영국의 천문학자 렐프 파울러는 축대 물질의 개념을 사용하여 백색 외성의 높은 밀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자에 관한 페르미 디렉 통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통해 약 5억 년 전에 수명을 다한 백색 외성인 G2938 주변에서 해성 먼지와 유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죽어가는 항성 주변에서 내행성이 흡수될 수 있지만 해성이나 일부 외행성은 궤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관측은 해성의 수명이 항성의 수명보다 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백색 외성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백색 외성은 지구 크기 정도의 태양 질량의 약 0.5에서 0.6배의 질량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색 외성이 극도로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태양 직경의 약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백색 외성의 부피는 태양 부피의 약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므로 백색 외성의 밀도는 태양의 밀도보다 약 100만 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밀도를 가진 물질을 축태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1930년대 양자역학을 통해 설명된 이 축태 물질은 전자축태합에 의해 중력 붕괴를 막고 있으며 이 힘은 온도와는 무관하게 밀도에만 의존합니다.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에서 백색 외성은 좌측 하단에 위치하며 이는 이 별들이 뜨겁지만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뜨거운 온도는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며 인근 별로부터 물질을 흡수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의 작은 부피로 인해 이 열은 매우 적은 면적을 지니는 표면을 통해서만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뜨거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색 외성 내부는 서서히 결정화되며 결국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체로 안정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백색 외성이 주변 온도와 동일해지면 이론적으로는 흑색 외성으로 변합니다. 흑색 외성은 주변 우주와 동일한 온도를 가지며 전자기파를 약하게 생성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추정 나이인 약 138억 년 동안 어떤 백색 외성도 흑색 외성처럼 식을 만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차가운 백색 외성은 약 3900켈빈 정도입니다.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인 백색 외성이 주변 온도와 동일해지려면 약 250억 년이 소요됩니다. 젊은 백색 외성 중 일부는 약한 X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백색 외성의 얇은 대기 구조와 조성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백색 외성은 찬드라 셰카르 한계로 인해 태양 질량의 1.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쌍성계를 이루는 백색 외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경우 찬드라 셰카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흡수한 물질이 백색 외성을 짓누를 정도가 되면 별은 폭발하여 1A형 초신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초신성 형태 중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반대로 흡수한 물질이 백색 외성의 표면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면 백색 외성은 밝게 빛나면서 대기를 우주로 방출하게 되며 이 현상은 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성의 경우 백색 외성의 핵은 실제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동반성으로부터 수소가 계속 유입된다면 여러 번 신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하의 나선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선 은하의 나선팔은 천체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그리고 복잡한 현상으로 다루어지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선팔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일부를 형성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리킵니다. 은하계는 수많은 별들과 그 주변의 가스, 먼지 등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천체입니다. 이러한 은하계 중에서도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들은 중심부와 나선팔이라는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 나선 은하는 일반적으로 중심에 밀집된 별들이 형성한 원형 구조와 그 주변을 둘러싼 나선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는 중심부가 막대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고 그 끝에서 나선팔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선팔은 별의 밀도가 높은 별이 밀집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별의 밀도란 일정한 부피 내에 있는 별의 수를 의미합니다. 나선팔 지역에서는 이 밀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형성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 나선팔에서는 이러한 별 형성이 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성간물질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모여들면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간물질은 별이나 행성과 같은 대형 천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스와 먼지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 나선팔에서는 이러한 성간물질이 풍부하여 별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선팔은 은하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하의 역학적, 화학적 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역학적 진화란 은하 내부의 물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학적 진화는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과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로 별의 형성 및 발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선팔은 우리가 천체 관측을 통해 볼 수 있는 은하의 아름다운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나선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은하의 회전 방향과 나선팔이 감기는 방향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후속 나선팔입니다.
후속 나선팔이란 은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펼쳐져 나가는 나선팔이 은하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감겨 나오는 형태를 뜻합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하자면 은하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이 나선팔은 그 회전에 뒤따라 나오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선도 나선팔입니다. 선도 나선팔은 은하의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선팔이 감겨 나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이는 은하가 회전하는 방향을 앞서서 나오는 나선팔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나선 은하는 후속 나선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선도 나선팔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두 은하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NGC 462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두 은하의 궤도 운동 방향이 은하의 회전 방향과 반대일 때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 선도 나선팔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수치 실험이라는 연구 방법도 있는데 이는 복잡한 천체 현상을 수학적 모델을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선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은하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선 충격파의 별 생성입니다. 은하 속 나선팔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주된 요인은 그 안에 존재하는 별들의 중력 때문입니다. 나선팔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경 항성 원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만경 항성은 은하 원반 내에 존재하는 별들 중 시간이 많이 경과한 별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별들은 밀도파, 즉 별들의 밀집 구역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경 항성들만으로도 나선팔의 선명한 모습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별들이 형성하는 밀도파의 변화가 전체 항성 원반 밀도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선팔의 선명한 모습은 주로 젊은 별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런 젊은 별들은 나선팔 내부의 높은 밀도 영역에서 형성되며 성간물질은 은하의 회전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동합니다. 성간물질은 밀도파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쉽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 반응은 나선 충격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선 충격파는 광학 사진에서 먼지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충격파 지역을 지나는 기체는 속도가 느려지며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고밀도 상태에서는 별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중력 불안정이라는 현상이 별의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별들은 그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 먼지띠 근처에서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런 별들 중 일부는 오비형 별로 분류되며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전리수소 영역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나선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 그 중심에서 물결이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나선팔 형성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선팔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 즉 밀도파의 생성 요인에 대해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밀도파는 은하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항성 원반 내부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항성 원반이라는 용어는 은하의 중심 주변에 위치한 별들이 형성하는 원반 형태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밀도파의 생성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의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요인은 주로 항성 원반 자체의 물리적 특성, 즉 중력 불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성 원반에서 밀도가 높거나 속도 분산이 낮은 경우 밀도의 작은 변화가 중력 불안정 또는 근해 증폭으로 인해 나선팔 형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해 증폭은 별의 밀도 불균형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 요인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접 은하의 조성력, 즉 두 은하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입니다. 두 은하가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갈 때 발생하는 강한 조성력은 밀도파를 일으키며 이는 나선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나선팔은 대체로 두 개의 팔로 나타나며 은하 원반의 질량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반이 가볍다면 운동학적 밀도파의 특성을 보이고 원반이 무겁다면 준정상 밀도파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선팔은 은하의 구조적 역학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은하의 발전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